수백 년 전 인간은 작은 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조차 없는 매우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힘과 폭력성 면에서 한심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싸움도 형편없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인간보다 훨씬 강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존재들을 발견했고 인류는 그들을 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족들은 처음에는 인류를 두려워했지만 곧 인간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며 무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과 인류가 이 귀족들을 매우 존경했다는 사실이 결합되어 귀족 의무라는 개념이 발전했습니다. 즉, 모든 귀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류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족과 인간은 매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귀족은 필멸의 인간보다 명백히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모든 인간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일을 했고 귀족은 무고한 인간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레이, 귀족의 우두머리이자 귀족 가문의 수장은 800년 이상 전에 잠들었다. 그는 막 깨어났을 때 알 수 없는 침입자가 그의 관을 안전한 곳에서 꺼내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깜짝 놀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인간의 발명품들을 보게 된다. 그는 여행을 떠나 결국 자신의 하인인 프랭크를 찾는다. 프랭크는 레이를 만난 것에 놀라며 그를 급히 집 안으로 끌어들여 현재 세상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레이는 인간 세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 프랭크는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레이를 자신의 수업에 등록시켜 현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난 820년 동안 보지 못한 발전된 세상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레이는 키가 크고 빨간 머리를 가진 놀라운 무술가이자 운동선수인 신과 빠르게 친구가 된다. 인간들이 자신, 즉 귀족을 얼마나 무심하게 대하는지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는 인간들이 귀족을 알아보는 본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더 이상 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랑켄슈타인과 차를 마시던 중 정체불명의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M-21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악한 과학 조직인 유니온에 의해 만들어진 개조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시험관에서 만들어졌고 이름도 없이 1년 번호로만 불렸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약물을 주입받고 약물 반응 실험을 당했으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실험 과정 중에 친구들이 모두 죽고 자신과 친구 한 명만이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후 수많은 비밀 조직들이 그들을 파괴적인 무기로 이용하여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친구와 함께 유니온에서 탈출했고 친구는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당분간 따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M-21의 능력과 이 학교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경위를 알게 된 후 교장은 그를 초대했습니다. 당분간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 일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계속해서 그를 암살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프랭크는 그를 보고 웃으며 당분간 학교 경비만 맡아주면 된다고 말하고 M-21은 이에 동의합니다. 다음 날 라이는 학교에 도착하고 그의 위험있고 우아한 태도에 매료된 여학생 무리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 신우의 손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고 친구들이 그 위에 낙서를 해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이상한 습관을 한번 따라해보기로 하고 마커를 꺼내 깁스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후 그는 자리에 앉아 그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심지어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라면을 먹겠다고 고집합니다. 수업 후 신과 이름 모르는 그의 찌질 친구는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라이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합니다. 반면에 라이는 휴대폰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신과 그 찌질이는 그에게 스마트폰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황혼역의 M21과 함께 학교 옥상에서 쉬고 있는 프랑크에게 갑니다. 그는 신이 말한 기술에 대해 프랑크에게 알립니다. 프랑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라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이런 기술이 이제는 사용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프랭크는 라이에게 최신형 고성능 스마트폰을 사주고 라이는 수업 시간에 그 폰을 사용합니다. 신과 그의 친구는 라이가 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그를 위해 기뻐합니다. 하지만 신이 라이에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묻자 라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라이가 폰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라이의 친구가 라이의 폰을 가져가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라이에게 이메일 보내는 법도 가르쳐주고 라이는 금방 이해하고 프랭크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점심을 먹던 세 사람은 운동장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들은 차를 탄 불량배들이 학교에 쳐들어와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남학생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라인은 인간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광경에 매료됩니다. 신은 뛰어들어 부상당한 손으로 공격을 막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 중 하나가 관리인을 붙잡고 주먹을 날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신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으려 했다고 비난합니다. 그 남자는 신의 행동에 대해 따져 묻지만 신은 그녀가 연석에서 떨어지려고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준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아버지는 신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고 그의 부하들은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신은 그에게 경고하고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 덩치는 신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신은 대부분의 주먹을 피하지만 궁지에 몰리자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고 결국 얼굴에 주먹을 맞습니다. 라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며 M21을 쳐다봅니다. M21은 나서서 모든 것을 막고 싶어 하지만 저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덩치는 신을 발로 차고 머리를 밟으려 하지만 신은 몸을 굴려 피합니다. 그 덩치는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신은 모든 공격을 막아낸 후 그의 얼굴에 직격을 날립니다. 괴물은 더욱 화가 나 거센 공격을 퍼붓고 신은 다 부러진 손으로 막아내려 애씁니다. 그의 깁스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덩치는 그의 배를 가격한 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둘 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신에게 달려들지만 학생들을 다치게 둘 수 없다며 그만두라고 하는 관리인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하지만 덩치는 신경 쓰지 않고 관리인의 목을 잡습니다. M21이 침착하게 그에게 걸어가 관리인을 놓아주라고 말하며 그가 무슨 짓을 하기 전에 그를 제지합니다. 덩치는 M21에게 괜히 얻어맞기 싫으면 꺼지라고 합니다. M21은 다시 한번 관리인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덩치는 관리인을 놓고 그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M21은 날렵하고 빠르게 그의 주먹을 피한 후 그의 목걸이를 잡아채 바닥에 머리를 내리꽂습니다. 그 덩치는 골을 놓으라고 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M21은 너무 강합니다. 그는 그 덩치를 차에다가 내던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그 덩치가 무서워서 패거리들과 도망치게 합니다. 모두가 M21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는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당황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레이는 과거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서서히 깨달으며 옷을 마저 입기 위해 안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은 평소처럼 시작되고 신우는 평소처럼 지각합니다. 선생님은 마침내 2명의 새로운 학생을 데리고 교실에 들어옵니다. 유미는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고 뾰족한 머리의 남학생은 자신을 레주스라고 소개하고 여학생은 세이라라고 소개합니다. 선생님은 신에게 전교를 안내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신은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레이는 곧바로 이 학생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닌 귀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전학생들조차 귀족치고도 유난히 강한 레이의 기운을 눈치채는 듯 합니다. 오후에 모두 점심을 먹으러 앉았고 신은 이 전학생들조차 레이처럼 현대적인 것들에 서투른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레이주스는 젓가락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세이라는 그냥 숟가락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날 늦어 신, 로저 레이주스, 세이라, 그리고 레이는 모두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프랭크가 21살에 그와 함께 들어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과 그의 친구들이 집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짜증이 났지만 그들이 레이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합니다. 그가 다시 나왔을 때 신은 그에게 세이라와 레이주스 둘 다 이 마을에 살 곳이 없다고 말하며 프랭크에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프랭크는 다시 그에게 짜증을 내지만 레이는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프랭크는 자신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음 날 레이, 신, 그루저, 그리고 세이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깡패 무리에게 막혔다. 그들은 무리를 에워쌌고 그중 한 명은 레이에게 칼을 겨누었다. 신은 친구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며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고 그들은 모두 깡패들의 아지트로 끌려갔다. 그들은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의 두목은 신을 보며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신은 루저에게 세이라와 레이를 데리고 비키라고 말하고 가방을 던지며 싸울 준비를 했다. 한 놈이 주먹을 휘두르며 신에게 달려들었지만 신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뒤에서 오는 공격까지 피하며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또 다른 놈이 나무 몽둥이로 그를 때리려 했지만 신은 쉽게 피하고 그의 얼굴에 무릎을 날렸다. 두 놈이 더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그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면서 강력한 반격을 날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그들 중 일부에게 둘러싸여 뒤에서 적에게 잡히고 또 다른 적이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명이 뒤에서 그를 조르려 하자 레이가 그를 구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지만
신은 그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유술 기술로 큰 적을 던져냅니다. 그는 계속해서 둘러싸였고 거의 압도당할 뻔했을 때 레지스와 M21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레지스는 간섭하려 하지만 M21이 그를 막고 인간들에게 이상한 능력을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지스는 신을 바라보며 그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멘텀을 잡고 모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레지스는 인간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본래 귀족들이 해야 할 일이었지만 M21은 인간들이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명이 패배자를 인질로 잡으려 하지만 신은 그가 패배자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를 차로 밀어냅니다. 폭력배들의 우두머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총을 꺼내 신을 향해 겨누었다. M21은 이 시점에서 개입하기로 결심하고 우두머리 앞에 나타나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땅에 밀어넘긴다. 그동안 폭력배는 철제 파이프를 들고 M21을 가격하려고 한다. M21은 단순히 팔로 철제 파이프를 막으며 화가 난 신은 그를 강하게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M21이 그만하라고 말하자 마지막 순간에 멈춘다. 신은 뒤로 물러서며 그들에게 자신을 복수하고 싶다면 혼자 있을 때 공격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레지스는 최근 몇 년간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에 대해 말하며 M21은 인간들이 지금은 어떤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고 엄숙하게 대답한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레지스와 M21은 여느 때처럼 시시덕거린다. 레지스는 M21이 초인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인간성을 포기한 사실이 싫고 M21은 레지스가 그를 인간의 배신자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프랭크가 그들의 잉여 행동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어지러운 것을 치우라고 명령한다. 시에라는 그의 연인이며 자동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반면 레지스는 청소를 하면서 프랭크와 논쟁을 벌이며 왜 레이가 청소하지 않냐고 묻는다. 프랭크는 그를 빠르게 무시하고 대화를 돌리려 하지만 레지스는 계속해서 말하며 레이도 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랭크가 그를 막으려 하기 전에 레이는 그냥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간다. 프랭크는 레이가 뭘 할지 두려워하지만 놀랍게도 레이는 그냥 가서 빈 포장지 하나를 쓰레기통에 넣고 떠난다. 프랭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청소를 시작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프랭크와 레이는 그를 21이라고 부르며 그의 방으로 가고 프랭크는 21과 따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알린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묻는다. 프랭크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당연히 급여를 받을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M21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무기로만 이용당했고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급여를 제한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두 남자에게 붙잡힙니다. 한 명은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닭다리를 먹고 있는 뚱뚱한 남자입니다. 괴상한 남자는 M21에게 용건이 있다며 그의 코드네임으로 부릅니다. M21은 즉시 경계심을 갖습니다. 유니온 외에는 아무도 그의 코드네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정체를 묻고 그들은 자신들을 샤크와 해머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저희는 해머를 뚱보라고 부르겠습니다. 뚱뚱하니까요. 샤크는 자신들이 DA5 소속임을 밝히고 그는 즉시 그들이 조합의 특수작전팀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기에 온 이유를 묻고 샤크는 그를 데려가겠다고 답하며 M21의 유일한 생존 동료를 모욕합니다. 그는 즉시 분노하고 샤크는 이를 눈치채고 그를 더욱 도발합니다. M21은 울버린으로 변하여 샤크에게 달려들어 공격하지만 샤크는 너무 빨라서 공격을 모두 피하고 그의 배를 걷어찹니다. 샤크는 그의 가슴을 밟고 그가 버려져야 할 쓸모없는 과학 실험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M21은 다시 울버린으로 변해 그를 공격하지만 샤크는 간발의 차이로 뒤로 점프합니다. M21은 자세를 바로잡지만 샤크는 그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M21은 간신히 첫 공격을 막아내지만 샤크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하여 그가 방어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샤크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어는 결국 그의 방어를 뚫고 어깨와 다리를 베고 그 후에는 특수 공격으로 몸에 수많은 배임을 입혀 피를 흘리게 만든다. 그는 물러나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려 하며 뒤에서 패티가 상어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외친다. 하지만 상어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M21 뒤에 있는 시에라와 레지스를 보고 멈춘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두 사람을 보고 놀란다. 그는 그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말하며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레지스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며 상어를 비웃기 시작한다. 이것은 상어를 짜증나게 하고 그는 레지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M21이 그 사이에 들어서서 공격을 막고 레지스를 구한다. 하지만 레지스는 여전히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이번에는 M21이 그에게 이따들하고 소리쳐서 레지스를 놀라게 한다. 상어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M21 뒤에 누군가가 착지해서 상어를 멈추라고 하자 중간에 멈춥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그 남자가 DA-5의 리더인 크렌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상어에게 그들이 M21을 살려두고 싶어하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말하고 M21에게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M21은 그들의 리더가 약속한 대로 레지스와 세이라를 다치지 않게 놔준다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동의합니다. 그 후 그들은 M21을 데려갑니다. 레지스와 세이라는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M21에 대해 묻자 레지스는 그가 자신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에게 화가 나서 그냥 어깨를 으쓱합니다. 프랭크는 세이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세이라는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두 사람과 함께 있는 M21을 발견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다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M21은 자발적으로 그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프랭크는 정보에 감사하며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생각합니다. 시에라가 말하는 사람들이 유니온 조직원이라는 건 알지만 M21이 레지스와 시에라를 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갔는지 아니면 사실 레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였고 결국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건지 알 수 없습니다. M21은 안가로 끌려가 상어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 구타당합니다. 하지만 크렌은 그를 멈추게 하고 M21에게 그가 회수해 오라는 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가 대답을 거부하자 크렌은 유니온 측에서 침묵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이로 인해 M21은 그들이 자신이 유니온을 배신하고 관에서 노블레스를 풀어준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어는 다시 그를 발로 차며 DA-5의 임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의 임무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M21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끌기로 결정합니다. M21은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을 끌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협상할 의향이 있다면 정보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크렌은 그를 보며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원한다면 유니온에서 만든 진실의 혈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M21은 그저 비웃으며 진실의 혈청이 자신에게는 통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주기 전에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크렌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M24에서 죽은 자신의 동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크렌은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M21은 DA-5의 멤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의 팀에 해커가 있으니 유니온 시스템 해킹은 식단일 거라고 말합니다. 타오라는 해커는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이 맞다고 합니다. 크렌은 그에게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말하며 정보를 요구하지만 그는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배가 고프니 먼저 먹겠다고 말합니다. 샤크와 패티는 M21을 맞게 되고 샤크는 즉시 그를 때리며 정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M21은 거래 조건을 받은 후에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샤크는 그에게 화가 나 칼을 꺼내 위협합니다. M21은 그의 허세를 간파하고 만약 자신을 죽이면 크렌의 직접적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정보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타오와 함께 장발의 남자가 도착하여 샤크에게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샤크는 자신의 팀원에게 좌절감을 쏟아내며 장발의 남자를 너무 물렁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그 지역을 정리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 그를 질책합니다. 장발 남자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줬다고 말하지만 샤크는 장발 남자가 떠난 후 결국 모두 죽였다고 밝힙니다. 이 말에 장발 남자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부터 그를 포니테일 때문에 포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포니는 총을 꺼내 샤크를 겨누지만 타오는 재빨리 뛰어들어 그의 팔을 잡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샤크는 그냥 그를 지나치며 M-21에게서 어떻게든 정보를 얻어내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레지스는 신우와 루저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건물 위에 서 있는 샤크와 패티를 발견합니다. 신우가 그에게 말을 걸려고 돌아서지만 레지스는 완전히 사라지고 버려진 공원에서 샤크와 패티를 만납니다. 샤크는 그의 용기를 칭찬하지만 매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지스는 그에게 엄청난 모욕을 퍼붓고 샤크는 레지스에게 칼을 던집니다. 레지스는 공중에서 칼을 가볍게 잡고 샤크에게 자신 같은 약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샤크가 분노하며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지만
레지스는 뒤로 물러나면서 그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갑자기 상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레지스는 직격타를 날리려 하지만 샤크는 가까스로 공격을 막아내 얼굴에 찰과상만 입습니다. 샤크는 다시 공격하지만 레지스는 다시 시간 정지 스킬을 사용한 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샤크는 간발의 차이로 공격을 피해 급소를 보호합니다. 둘은 다시 격돌하지만 뚱보가 작은 폭발물들을 던져 둘 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는 샤크에게 알약을 던지며 레지스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샤크는 마지못해 알약을 입에 넣고 갑자기 그의 근육이 커지고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져서 눈 깜짝할 사이에 레지스의 뒤에 나타나 공격하려 하지만 레지스는 뒤로 점프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샤크는 다시 그의 뒤에 나타나 레지스의 주먹을 피합니다. 그는 다시 레지스를 향해 칼을 던지려 하지만 레지스는 쉽게 그것을 막고는 자신만의 특수 기술을 사용하려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 샤크는 그를 비웃으며 더 이상 그의 속임수가 자신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를 조롱한다. 이에 레지스는 화가 나고 반응도 하기 전에 샤크 뒤에 나타나 그의 척추를 주먹으로 가격한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샤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레지스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고 생각한다. 레지스는 그가 죽을 뻔했지만 그가 멈추면서 패티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신과 루저의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용히 따라오라고 한다. 레지스는 마지못해 순응하며 그들에게 잡힌다. 안전지대에서 M21은 다른 방으로 끌려가며 레지스, 신, 루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샤크는 그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가 시에라는 프랭크와 레이에게 다가가 레지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알린다. 그녀는 자신과 레지스가 서로 아주 미세한 신경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 말에 따르면 둘 중 하나가 의식을 잃거나 죽었을 때만 연결이 끊긴다고 합니다. 즉, 레지스는 현재 의식을 잃었거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레지스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레이에게 신이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 게임을 하러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해보니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루저 친구도 같이 온다고 했답니다. 이에 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와 프랭크는 시에라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지트로 돌아온 레지스는 마침내 눈을 뜨고 자신이 DA5 세력 구성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샤크는 M21에게 레지스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아는 정보를 모두 말하라고 하지만 M21은 레지스는 그저 참을 수 없는 꼬맹이일 뿐 신경 쓰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지스는 여전히 샤우프텅드하고 샤크를 다시 모욕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얼굴에 발길질을 당합니다. 마침내 신도 깨어나 자신이 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곧 그의 시선은 의식을 잃은 루저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그를 깨우려고 하자 신은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고는 만신창이가 된 레지스와 멀리 서 있는 M21을 발견합니다. 신은 M21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지스가 끼어들어 M21이 인간성을 버리고 힘을 얻었으니 어차피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과 루저는 이 말에 매우 당황하여 M21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합니다. 샤크는 신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리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M21의 반응을 끌어내려 하지만 M21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자신이 배치된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만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샤크는 이에 화가 나 신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포니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지만 샤크는 그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으니 살든 죽든 상관없다며 입 다물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들이 자신들을 봤으니 죽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타오는 기억 속어 약물로 충분히 기억을 지울 수 있으니 아이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막습니다. 그러나 크란츠는 아이들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포니와 타오를 모두 침묵시킵니다. 샤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타오를 밀치고 루저에게 다가가지만 신이 그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신을 떨쳐내고 루저를 죽이려 하지만 여전히 능력을 봉인하는 특수수갑에 묶인 레지스가 그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샤크는 비키라고 말하지만 레지스는 평소처럼 샤크를 도발하고 그를 다시 화나게 만들어 레지스의 얼굴에 강한 주먹을 날리게 만듭니다. 그는 다시 레지스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올리지만 그를 해치기 전에 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정하고 샤크를 공격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샤크는 신이 다른 고등학생들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먹으로 쳐내려 하지만 신은 그의 주먹을 피하고 샤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샤크는 레지스를 땅에 떨어뜨리고 신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두 손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루저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고 신을 놓아달라고 애원하며
심지어 그의 손을 물어뜯기까지 하지만 샤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의 몸이 축 늘어지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릅니다. 레지스는 족쇄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갑자기 M-21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샤크에게 달려듭니다. 다시 늑대인간으로 변한 그는 샤크의 오른팔을 베어 신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한편 시에라는 안전가옥에 도착하여 입구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뚱보가 그녀의 길을 막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묻습니다. 시에라는 침착하게 비키라고 말하지만 뚱보는 그녀가 특별한 힘을 가진 귀족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녀에게 폭탄을 던지면서 동시에 뒤로 물러섭니다. 그는 시에라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지만 먼지가 걷히자 그녀의 실루엣이 보이고 몸통에 격렬한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에라에게 몸통이 베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곳이 싸우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폭탄을 더 던진 후 사라집니다. 레지와 프랑크도 그녀를 따라가지만 정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마치 투하의 보스처럼 지붕 위에 착지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타오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기에 온 이유를 묻고 프랑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처럼 레지에게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먹에 어둠의 기운을 두르고 타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포니는 서류 가방을 방패 삼아 프랭크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합니다. 프랭크 역시 공격을 피하며 결국 둘은 처음 위치로 돌아갑니다.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죠. 프랭크는 포니의 무기를 비웃으며 암흑 에너지 파편을 만들어 포니에게 쏘아 보냅니다. 포니는 다시 서류 가방으로 방어하고 프랭크는 진심을 드러내며 지붕을 두 쪽으로 갈라버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포니는 저격총을 쏘지만 프랭크는 가볍게 피하고 다시 포니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곧 뒤로 물러나고 포니는 총을 근접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프랭크는 다시 암흑 에너지를 사용해 공격하려 하지만 포니는 그의 머리에 두 번째 숨겨진 권총을 겨누며 그를 제압하려 합니다. 프랭크가 피하자 포니는 두 자루의 권총을 꺼내 프랭크를 쏘며 도망치고 프랭크는 계속해서 그의 공격을 피합니다. 프랭크는 강력한 암흑 에너지 참격을 날리지만 포니는 이를 피해 땅에 착지합니다. 포니는 이대로 가다간 프랭크에게 우위를 뺏길 것을 깨닫고 자신도 알약을 꺼내 삼킵니다. 그 역시 변이를 시작하며 어둠의 기운을 내뿜는 흑인으로 변신합니다. 이것이 블랙페이스로 간주되나요? 프랭크는 다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전에 포니는 간단히 그 뒤로 뛰어가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눈다. 한편 M21은 상어가 회복한 후 공격을 퍼부으면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어는 자신을 방어하고 M21을 차서 밀쳐낸 후 공중에서 칼날을 휘둘러 M21의 옷을 찢어 그의 근육이 드러나게 한다. 하지만 상어는 자신의 몸에 대해 불안해하는 듯 보이며 그에게 일련의 칼날을 휘둘러 공격하지만 M21은 그것을 피하고 마침내 상어가 찌르려 할 때 그의 손을 잡는다. 그는 M21을 다시 차서 아이들 바로 앞에 서게 만든다. 그 후 그는 M21이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가장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만약 M21이 피하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죽을 것이다. M21은 상어의 예상대로 행동하여 그 충격을 고스란히 맞고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는다. 상어는 그에게 다가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M21은 다시 일어선다. 샤크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칼을 들지만 그 순간 레지스가 족쇄를 풀고 M21 앞에 나타나 샤크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해 벽에 던져버린다. 레지스는 M21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며 자신이 싸울 준비를 한다. 샤크는 즉시 일어나 약을 사용한다. 그는 정상 상태로는 레지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지스는 개의치 않고 분노 상태로 그를 점프킥으로 가격하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그를 날려버린다. 샤크는 무릎을 꿇고 레지스는 그에게 다가가 일을 마치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 크란츠가 뛰어들어 레지스를 밀쳐낸다. 크란츠는 즉시 약을 먹고 샤크에게 일어설 수 있는지 묻는다. 샤크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 크란츠와 함께 싸움을 끝낼 거라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크란츠는 샤크의 몸통을 그대로 주먹으로 꿰뚫어 그를 완전히 소모시키고 그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 레지스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에게 마법 폭발을 날리지만 크란츠는 그것을 간단히 떼어내며 레지스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마력 주먹으로 크란츠에게 즉시 돌진하지만 크란츠는 피하고 그의 머리를 땅에 내려꽂습니다. 레지스는 쓰러지지만 크란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M-21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지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크란츠에게 또 다른 마력 공격을 충전합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지만 먼지가 걷히자 크란츠가 완전히 괜찮은 것을 보고 경악하며 즉시 레지스에게 달려가 강력한 어퍼컷을 날립니다. 레지스는 천장에 부딪혀 의식을 잃습니다.
그는 다시 M-21을 향해 걷기 시작하지만 수수께끼의 인물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고 멈춥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라이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포니는 프랑켄슈타인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라이가 자신의 진정한 힘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에 힘을 해방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잠재된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결투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니는 프랑켄슈타인을 죽인 후 안으로 들어간 그 바보도 죽이겠다고 말하며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말을 내뱉습니다. 이에 프랭크는 광분하고 그의 주위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며 포니의 손에 들린 총까지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포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재빨리 물러서지만 프랭크는 그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주인인 라이를 욕보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힐 때쯤 그는 이미 자신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포니의 탓이라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 소용돌이가 하늘을 뒤덮고 모든 것을 보랏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어둠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창이 포니의 몸을 관통하여 그를 땅에 꽂아버립니다. 프랭크는 마력을 이용해 포니의 총을 오물로 변화시키려 하지만 포니는 재빨리 총을 버리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프랭크는 포니에게 여러 개의 창을 더 던지고 포니는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지만 창 중 하나가 그의 다리를 꿰뚫어 한쪽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프랭크는 그에게 다가가 큰소리치던 것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조롱합니다. 이것은 포니를 자극하고 그는 프랭크를 쏘려고 하지만 즉시 또 다른 창이 그의 팔을 관통하며 그를 멈추게 한다. 프랭크는 마침내 참을성이 바닥나고 공중에 에너지 창을 여러 개 만들어 포니에게 쏜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영감을 얻고 창을 튕겨내며 뒤로 물러나고 그 후 총을 프랭크에게 겨누며 다시 쏜다. 하지만 프랭크는 움직이지 않고 총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포니의 예상과 달리 총알은 그의 얼굴에 가까워지자 멈추고 떨어진다. 그 후 프랭크는 어둠의 에너지 폭발을 사용하고 그것이 포니에게 큰 상처를 입히며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만든다. 하지만 포니는 매우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결국 프랭크를 넘어서서 그의 얼굴을 향해 다시 총을 쏜다. 프랭크는 돌아서서 총알 중 하나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며 작은 혈은 자국을 남긴 것을 보여준다. 프랭크는 포니를 바라보며 그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왜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지 묻지만 포니는 그를 무시하고 다시 그에게 달려가면서 프랭크는 마법의 칼날을 쏜다. 포니는 그것들을 피하며 다시 프랭크 뒤로 나타나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 하지만 프랭크는 마력을 사용해 포니의 몸을 붙잡고 손에서 총을 비틉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고 거대한 암흑 에너지 구름이 그들 위에 형성됩니다. 그는 그 에너지를 수많은 창으로 변환시켜 포니에게 쏘아냅니다. 포니는 꼼짝 못하게 잡혀있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포니는 창에 찔리고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땅에 쓰러집니다. 시에라는 현장에 도착하여 쓰러진 포니에게 다가가는 프랭크를 지켜봅니다. 프랭크는 포니의 고통을 끝내려 합니다. 매우 친절한 시에라는 프랭크에게 정말 포니를 죽일 거냐고 묻습니다. 프랭크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그가 포니를 죽이기 전에 포니는 시에라를 보고 아래층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자신을 대신해 사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향한 이 갑작스러운 걱정에 프랭크는 생각을 바꾸고 그를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시에라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위층을 걷다가 약을 먹고 근육질이 된 팻과 다시 마주칩니다. 그는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투사체를 쏘지만 그녀는 손으로 가볍게 막아낸 후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낫을 소환합니다. 뚱보가 다시 그녀에게 포탄을 쏘자 이번에는 그녀가 낫을 사용하여 투사체를 반으로 가르고 동시에 뚱보를 두 조각으로 잘라냅니다. 본층에서 라이가 방에 들어와 크란츠에게 곧장 걸어갑니다. 크란츠는 그를 보고 누구냐고 묻지만 라이는 누가 감히 자신에게 말할 허락을 했냐고 되묻습니다. 크란츠는 그 말에 당황하지만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무게감이 공중에 감돌고 갑자기 그와 타오는 라이가 가진 수많은 능력 중 하나인 엄청난 중력에 의해 바닥에 핀드됩니다. 크란츠는 움직이려 하지만 라이는 다시 누가 움직일 허락을 했냐고 묻고 그를 만지지도 않고 그의 얼굴을 바닥에 내리꽂습니다. 크란츠는 간신히 일어나 허공을 베어 라이 뒤의 기둥들을 파괴하지만 라이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크란츠는 쌍검을 꺼내 결투 준비를 합니다. 그는 라이 쪽으로 뛰어올라 칼날 중 하나로 공격합니다.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거의 모든 지역이 무너지고 먼지가 자욱합니다. 신과 다른 사람들은 라이가 얼마나 강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먼지가 걷히자 그들은 라이가 크란츠의 손을 잡아 공격을 완전히 막고 사라져라 라고 말한 후 크란츠가 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란츠는 갈라진 틈에서 벗어나 상어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년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타오에게 달려와서 약을 사용하여 자신을 흡수하라고 소리칩니다. 모두가 가지 말라고 하지만 타오는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크란츠에게 걸어가 약을 먹을 준비를 하지만 크란츠는 너무 조급해서 그의 머리를 공중에 들고는 빨리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루서는 타오가 아이들을 돕고 친절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는 라이에게 자신은 좋은 사람이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크란츠는 타오에게 빨리 변신하라고 말하며 패배자를 먼저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이것은 타오를 격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그는 마법을 사용해 크란츠의 목에 밧줄을 감아 뒤로 밀쳐낸 후 우리 쪽으로 뛰어오며 아이들을 해치는 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노한 크란츠는 초스피드로 아주 쉽게 타오에게 다가가 다시 그의 얼굴을 붙잡고 그를 죽일 만큼 강력한 주먹을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라이가 멈춰라고 한마디만 하자 크란츠의 몸이 그 자리에 멈춰 서 버립니다. 라이는 너무나 멋지게도 그렇게 한 후 패배자에게 다가가 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 묻습니다. 패배자는 당황한 듯 사과하지만 라이는 그들은 친구이니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크란츠를 향해 돌아서서 싸움을 끝내기로 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리자 갑자기 방 안의 모든 핏방울들이 그의 머리 주위로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레긴마저 충격을 받게 만든다. 그는 그저 귀족들만이 그런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크란츠는 자신을 둘러싼 피를 피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자신이 지게 될 것임을 깨닫고 라이를 향해 돌진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라이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마법으로 크란츠를 밀쳐내고 그 지역의 모든 피를 사용해 크란츠를 완전히 쥐어짜서 존재 자체를 지운다. 전투는 끝나고 결국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M21과 포니는 건강을 되찾고 프랭크는 자신이 동의 없이 힘을 풀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라이는 그를 믿고 자신에게 약속을 어겼다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랭크는 주인이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미소 짓고 아침을 먹으러 식탁으로 걸어간다. 아침을 먹은 후 M21은 포니와 타오가 유니온을 떠나 죽은 척하며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엿듣는다.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M21은 이를 듣고 그들이 떠나기 전에 프랭크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한다. 유니온이 이들을 찾아내어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프랭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부탁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의 집이기도 하고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물론 이 집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우와 라이는 프랭크의 집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 마침내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둘은 교문으로 들어서는데 거기에는 경비복을 입은 타오와 포니가 M21과 함께 있습니다. 멋진 옷차림과 날카로운 분위기 때문에 마치 K-팝 아이돌처럼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신우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질투합니다. 반면 라이가 레지스, 세이라와 함께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여학생들이 그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교실 안에서 신우는 여전히 인기가 없는 것에 슬퍼합니다. 나중에 식당에 갔을 때는 더욱 괴로워합니다. 라이는 단지 라면이 식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모든 여학생들이 이유 없이 그에게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라이는 신우에게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신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지스와 세이라가 교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세이라의 우아한 모습을 관찰한 후 신우는 세이라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라이는 신우가 세이라와 사귀도록 도와줄 거냐고 라이에게 묻자 라이는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세이라 뒤쪽 복도로 이동합니다. 거기에는 3명의 경비원 주위에 모든 여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신우는 더욱 슬퍼합니다. 걔네들은 학교 뒤에서 만나는데 루저가 신이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어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설명해. 3명 모두 이런 일에 경험이 별로 없는 듯 도망치려고 하지만 신과 루저가 도와달라고 애원해서 멈춰서. 타오는 현존하는 최고의 브라우저인 빙을 켜서 최대한 여자를 꼬시는 법에 대한 위키아웃 문서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포니는 신에게 구식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결국 망신만 당해. 결국 모든 희망을 잃은 후 그들은 프랭크에게 가는데 프랭크는 자기 자랑스러운 무용담과 여자를 얼마나 많이 꼬셨는지 숨만 쉬어도 주변 여자들이 미쳐 날뛰었다고 말해. 프랭크는 신에게 사라와 사귀고 싶으면 사라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해. 그들에게는 좋은 생각처럼 보였고
레지스에게 가서 사라에 대해 물어보지만 레지스는 사라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할 뿐이고 그 외에는 사라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해. 레지스가 가려고 하자 M21은 그에게 여자도 못 만나보고 여자 냄새도 못 맡아봤을 거라고 비꼬아. 이에 레지스는 화를 내며 자신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니 떠나기 전에 뭘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M21이 그를 놀리며 또다시 그를 막아서는데 둘은 항상 티격태격합니다. 바로 그때 라이가 레지스에게 신우를 도우라고 명령하고 레지스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동의합니다. 이후 그들은 모두 도서관으로 내려가고 라이는 신우에게 사라에게 연애 편지를 쓰라고 지시하지만 난독증이 있는 이 바보는 의미 없는 낙서 말고는 아무것도 쓸 줄 모릅니다. 결국 신우는 종이를 구겨서 버리고는 짜증을 내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 그들은 신우의 강점인 운동 능력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신우가 멋있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팀을 나눠 농구 경기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신우가 이기도록 돕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공은 이 게임을 해본 적 없는 라이에게로 갑니다. 그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기운을 뿜으며 공을 잡지만 패스하는 대신 그대로 걸어가 파울을 범하고 경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신우는 공을 잡아 슛을 시도하지만 슛은 빗나가고 패배자 친구는 다시 라이에게 공을 패스합니다. 라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우아하게 공을 피합니다. 공은 레지스에게 가지만 신우에게 패스하는 대신 이 경쟁심 강한 바보는 그들을 제치고 달려나갑니다. 타오가 공을 뺏으려 하자 그는 NBA 수준의 실력을 보여주며 타오를 넘어뜨립니다. 그는 득점을 시도하지만 M21에게 막힙니다. M21은 그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서로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타오는 끼어들어 신우에게 공을 던지지만 M21이 공을 가로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레지스와 경쟁심에 불이 붙고 둘은 계속해서 득점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공은 다시 라이에게 가고 라이는 엄청난 속도로 슛을 날립니다. 아무도 감히 공을 막지 못하고 공은 신우에게 향합니다. 신우는 공을 잡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골대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득점하기 직전 모두가 놀랍게도 포니가 공을 블록하고 3점 슛을 성공시켜 팀의 승리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포니는 이 경기가 신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신우와 그 친구는 학교 밖에 앉아 있습니다. 신우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스와 세라는 그곳에 도착하고 레지스는 프랑크의 집으로 소환되었다고 말하며 걸어갑니다. 세라는 뒤에 남아 구겨진 종이를 신우에게 건네주는데 그것은 신우가 쓰려고 했던 러브레터입니다. 라이가 세라에게 편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세라는 신우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그들은 함께 프랑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프랑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약간 심각해 보입니다. 신우의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프랑크는 그들의 기억을 지울 거라고 대답하며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신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며 기억을 지우는 것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크는 귀족과 M21, 타오, 타키오 같은 초인류의 존재는 인간에게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2번이나 기억을 수정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반항하려 하지만 라이조차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동의하고 라이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기억을 수정하고 일어났던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웁니다. 다음 날 타오, M21, 그리고 포니가 학교 정문 근처에 있을 때 온통 흰색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노인이 학교로 걸어와 그들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세 사람은 노인을 막아서서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노인은 강력한 기운을 내뿜으며 물러서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레지스와 세이라가 갑자기 나타나 무릎을 꿇었고 노인은 레지스에게 이 하찮은 인간들이 왜 길을 막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레지스는 말하려 했지만 노인이 그의 능력을 잊었냐며 질책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프랭크가 뒤에서 나타나 노인을 게이지라고 부르자 게이지는 프랭크를 보고 놀랐습니다. 프랭크는 게이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게이지는 세이라와 레지스가 이 인간들과 함께 사는지 물었고 프랭크가 그렇다고 하자 경악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집이고 누가 살고 누가 살지 않을지는 자신이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지는 라이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이지는 라이에게 지난 800년 동안의 기억이 있는지 물었지만 라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게이지는 사라와 레지스 둘 다 라이의 관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보내졌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귀족들이 거주하는 루카도니아의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라이가 영면에 들자 많은 대귀족들, 심지어 이전 통치자까지 그를 따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귀족들에게 영면은 죽음과 같은 의미이며 라이 때문에 다른 귀족들이 사실상 죽었기 때문에 이전 통치자의 딸인 새로운 통치자는 라이를 반역자로 간주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게이지는 가문의 수장 자리가 젊은 세대에게 넘어갔다고 말하며 사라 또한 가문의 수장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한때 강력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를 조롱합니다. 그는 라이에게 루카도니아로 돌아가고 싶은지 묻지만 라이는 차를 마시며 잠시 더 이곳에 머물겠다고 대답합니다. 게이지와 프랭크는 대화를 시작하고 게이지는 오래전 귀족 사냥꾼으로 알려졌을 때 프랭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직도 그를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프랭크가 자신의 지하 감옥에서 하급 귀족들을 고문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귀족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지만 프랭크는 단지 자신은 귀족들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서 나오고 많은 귀족들이 그의 저택에 침입하면서 큰 폭발을 느낍니다. 귀족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동안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고 마침내 절벽 끝에서 그를 포위합니다. 그들은 저항을 멈추고 성으로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는 그들을 조롱하며 거절하고 자신의 신비한 힘을 사용하여 그룹 전체를 한 번에 제거합니다. 그가 이런 잔챙이들을 모두 처리할 무렵 2명의 가문의 지도자가 그 앞에 나타나는데 그중 한 명은 게이지이고 다른 한 명은 레가르입니다. 그들은 그를 포위하고 주군이 기다리고 있는 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프랭크는 레가르가 피할 수 있는 에너지 블래스트를 사용합니다. 레가르는 게이지에게 뒤에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신이 프랭크를 혼자 처리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나아가 프랭크가 다행히 막을 수 있는 빠른 어퍼컷을 날리지만 그 충격으로 그는 공중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프랭크는 자신의 어둠의 능력을 사용하여 레가르에게 1000개의 창을 날리지만 그는 그것들을 피할 수 있었고 창들은 거대한 바위를 관통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육탄전을 벌이다 잠시 멈춰섰고 프랭크가 레가를 밀어붙이자 레가는 어쩔 수 없이 엉덩이에서 마법 무기를 꺼냈다. 게이지는 레가가 엉덩이 무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프랭크가 강하다는 사실에 놀라는 듯 했지만 프랭크는 레가가 조만간 무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했기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프랭크는 오히려 레가의 얼굴을 비웃으며 그의 엉덩이 무기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말한 뒤 하늘에서 자신의 검은 창을 소환하여 게이지와 레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게이지는 그 무기가 레가의 엉덩이 무기만큼 강력하다고 말하며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프랭크는 자신의 무기로 허공을 베었고 두 귀족은 재빨리 피했지만 그들 뒤에 있던 산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다시 그들에게 걸어가며 강하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지만 레가가 가로막았다. 레가는 귀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며 프랭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프랭크는 모든 귀족이 고귀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무력한 여성과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은 인간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하거나 약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귀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된 힘을 더욱 발산하여 두 귀족을 밀어냈지만 무기가 그의 몸을 제어하기 시작했고 그는 광폭해졌다. 게이지는 레가에게 그를 제어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막지 않으면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거대한 무기를 엉덩이에서 꺼내 레가와 함께 프랭크를 향해 돌진합니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먼지가 가라앉자 프랭크는 핏자국을 남기고 도망친 것을 알아챕니다. 프랭크는 다시 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근처 저택으로 돌아가 방 하나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레가가 창가에 우아하게 서 있습니다. 프랭크는 자신이 어떤 부유한 지주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레가에게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가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며 언제 여기서 삶을 마감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고 게이지와 레가가 방에 들어와 즉시 레가에게 무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귀족들의 주인이 이 남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고 전합니다. 레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부상당한 프랭크를 본 후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셔츠와 바지를 집사 복장으로 바꾸고 레가와 게이지에게 이제부터 프랭크는 자신을 위해 일하며 아직 귀족 주인을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게이지와 레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이 정보를 귀족 주인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5년이 지났고 레이건은 프랭크의 에너지 제어 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대련하지만 프랭크는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매번 지고 전력을 다하면 제어력을 잃습니다. 게이지는 레이거에게 다시 한번 주군과 프랭크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미 5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이건은 동의하고 프랭크에게 주군을 만나도록 명령합니다. 프랭크는 주군의 방으로 안내되는데 그곳에는 그를 멸시하는 귀족들이 잔뜩 있습니다.
주군은 프랭크에게 매우 감명받은 듯합니다. 그에 따르면 레이건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프랭크를 오랫동안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심지어 그가 쌓아온 유대감에 질투심을 느끼게 합니다. 프랭크는 그를 보며 어떤 귀족도 레이거를 진정으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주군은 웃으며 왜 레이거와 혈맹을 맺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프랭크는 아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남아있고 귀족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주군은 혈맹을 맺으면 레이거가 사는 동안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프랭크는 절대 혈맹을 맺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붉은 머리의 귀족 중 한 명이 발언하며 그 남자가 레이와 피해 계약을 맺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수많은 귀족들을 죽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주인은 레이의 행복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한다. 그는 홀로 복도로 돌아가던 중 게이지를 만나 그와 스파링을 원하냐고 묻지만 게이지는 거절한다. 프랭크는 돌아가려던 찰나 붉은 머리의 귀족과 그의 일행이 다가와서 붉은 머리의 귀족이 그와 스파링을 하겠다고 동의한다. 프랭크와 붉은 머리의 귀족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전투가 시작된다. 붉은 머리의 귀족은 계속해서 프랭크를 압도하며 결국 프랭크를 무릎 꿇게 만들지만 프랭크는 다시 일어나 어두운 창을 소환한다. 붉은 머리의 귀족이 다시 공격하지만 이번에는 프랭크가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붉은 머리의 귀족은 공격 강도를 높여 결국 프랭크를 바위에 몰아넣는다. 프랭크는 그에게 화가 나서 전력을 다해 창을 사용하지만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광폭해진다. 그는 붉은 머리 귀족의 눈을 찔러버리지만 그때 지제이와 레이저가 나타나 붉은 머리 귀족 앞에 서며 이제 그가 프랭크와 맞서지 못한다고 경고하며 물러나라고 말한다. 광폭화한 프랭크가 거대한 마법 폭발을 일으키지만 레이와 영주가 갑자기 이를 막아냅니다. 프랭크가 또 다른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레이에게 돌진하지만 레이는 이를 가볍게 막아내면서도 뺨에 상처를 입습니다. 레이는 혈마법을 사용하여 주변에 토네이도를 생성합니다. 프랭크가 창을 들고 돌진하지만 레이는 한 손으로 막아낸 후 프랭크의 뺨을 만져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프랭크는 마침내 레이의 침대에서 깨어나 옷을 갈아입고 레이를 만나러 갑니다. 레이는 그에게 차 한 잔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차를 만드는 동안 프랭크는 칼로 자신의 몸을 베어 몇 방울의 피를 차에 넣은 후 레이에게 건넵니다. 레이는 차를 마시고 프랭크와 평생의 혈맹을 맺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프랭크는 게이지에게 레이가 이곳에서 매우 행복하기 때문에 루카도니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전에는 몰랐던 세상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게이지는 한숨을 깊게 쉬고 자신은 왕국으로 돌아가 현 영주에게 이 일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라와 레지스는 좀 더 이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하고 떠납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이 주변을 순찰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학생들을 정신지배한 것처럼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레이, 레지스, 세이라는 또 다른 귀족의 존재를 느끼지만 레이가 움직이기 전에 레지스가 대신 가겠다고 제안하며 땅으로 내려갑니다. 세 사람은 마침내 침입자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는 어린 귀족 소년으로 세 사람이 왜 자신의 정신지배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입니다. 누구도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M21의 뒤에 나타나 맨손으로 그의 등을 찌릅니다. 그리고 타오가 공격하기 전에 다시 물러납니다. M21은 즉시 쓰러지고 어린 소년은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역겨워하며 손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기 전에 레지스와 세이라가 도착하여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레일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은 뒤돌아보며 세이라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청혼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만 세이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이라가 자신을 거절했을 때 한 지역 전체를 파괴해서 형에게 방해 감금당했었는데 오늘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레일은 레지스를 반박하려 하자 즉시 그의 목을 붙잡고 그를 죽일 듯 위협하지만 시라는 그를 놓아주라고 말하며 레일은 레지스를 인형처럼 던져버린다. 이 장면에 레지스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호니와 타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레일은 시라가 대답을 기다리며 돌아보지만 시라는 다시 한번 그를 거절한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 하기 전에 시라는 그가 떠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의 형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레일은 일단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라가 그에게 가지 않으면 레지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히 떠난다. 타오와 포니는 의식을 잃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M21을 돌보며 그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에 걱정한다. 그는 프랭크의 곳으로 옮겨져 특별한 생명 유지 캡슐에 보관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다. 타오와 포니는 레이와 프랭크에게 사건 전말을 설명하고
두 사람은 이 새로운 문제에 당황한 듯한 모습이다. 프랭크는 타오와 포니를 검진하며 전신 스캔 결과 두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이 소년이 동료를 치명적으로 해치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 보인다. 프랭크는 그들을 보며 그 소년은 아주 강한 가문의 순혈 귀족이라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슬퍼하며 앞으로 동료들이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더 강해질 방법을 묻습니다. 프랭크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미소를 짓고 자리를 떠납니다. 레이는 차를 마시던 중 사라의 기척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레이를 만나러 혼자 달려간 것입니다. 레이는 밖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있는 프랭크를 발견합니다. 프랭크는 레일은 자신이 맡을 테니 레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레일은 지금 자신이 프랭크를 포함한 그 집안의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말하지만 프랭크는 자신에게 레이를 맡기라고 고집합니다. 레일은 결국 그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내기 전 프랭크에게 걸어둔 봉인을 풀어줍니다. 이제 프랭크는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는 건물 옥상에 도착합니다. 마침 사라에게 다시 거절당한 레일이 그녀를 공격하려는 순간 프랭크는 암흑 마법의 창으로 레일의 앞을 막아서며 물러서게 합니다. 프랭크는 레일에게 이 나라에 온 이유를 묻지만 레일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곧바로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레일의 거친 공격은 프랭크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프랭크는 M-21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에 그를 해친 것은 큰 실수였으며 이제 레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마친 프랭크는 자신의 다크 에너지를 사용하여 레일에게 창들을 던지지만 레일은 피한 뒤 물러섭니다. 프랭크는 계속해서 레일을 추격하며 공격합니다. 레일은 전속력으로 도망치지만 단순한 인간인 프랭크가 자신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창을 던지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마침내 레일은 자신의 모습을 세 개로 분열시켜 프랭크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주변을 다크 마법 가시들로 뒤덮어 어린 귀족인 레일을 꿰뚫어 큰 부상을 입힙니다. 레일은 결국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엉덩이에서 무기를 꺼내 프랭크를 공격합니다. 프랭크는 움직이지 않고 공격을 정면으로 맞아 양 어깨 근처에 상처를 입지만 레일은 놀랍게도 프랭크가 웃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프랭크는 싸움이 지루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다크 스피어를 소환하고 둘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프랭크는 레일에게 다크 스파이크를 던집니다. 프랭크는 레일을 향해 다크 스파이크를 던지지만 레일은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개로 분열시킵니다. 프랭크는 다시 한번 다크 스파이크로 가짜들을 막아내지만 레일은 엉덩이 무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베어 프랭크 뒤에 있는 건물들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는 프랭크를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프랭크는 레지스가 도착해 자신의 힘으로 공격을 막아줄 때까지 단순히 피하고 물러납니다. 그 후 사라는 나드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레이는 사라의 행동에 충격을 받으며 피합니다. 그는 사라에게 정말로 자신을 이렇게까지 미워하냐고 묻고 사라는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격분한 그는 현재 귀족들의 지룰러에게 받은 두루마리를 꺼내 지룰러의 명령으로 사라에게 자신을 따라 지룰러 앞에 나타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왕명이었기에 사라는 거절할 수 없었고 그의 뒤를 따라 밤하늘로 사라집니다. 레지스와 프랭크는 프랭크의 집으로 돌아가고 프랭크는 레이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케도니아로 직접 가기로 결정합니다. 프랭크는 M21, 타오, 포니와 훈련을 한 후 그들에게 자신이 만든 특별한 약물을 줍니다. 이 약물은 그들의 잠재된 힘을 발휘시켜 훨씬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지금 그 약을 주는지 묻고 프랭크는 레이, 레지스와 함께 루케도니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기에 머물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이에 반대하며 자신들도 돕고 싶다고 말하지만 프랭크는 거절하고 떠납니다. 그는 레지스, 레이와 함께 비행기 준비를 마치고 결국 그들의 전용기를 타고 루카도니아로 향합니다. 레지스는 그 나라에 활주로가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프랭크에게 어디에 착륙할 건지 묻습니다. 프랭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수상에 불시착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강에 불시착한 후 그들은 어두운 숲을 걸어가며 공격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레지스가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고 있다며 멈추라고 말합니다. 프랭크와 레이는 이에 당황하지만 레지스는 이전 영주가 이 숲을 지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프랭크는 웃으며 레이의 저택이 이 숲 끝에 있고 레이는 누구도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영주가 모두에게 그곳을 지나가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저택에 들어서지만 레이는 내부에서 강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레지스에게 자신들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레이와 프랭크는 익숙해 보이는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아름다운 계단 꼭대기에 놓인 거대하고 장엄한 검을 봅니다. 프랭크는 그것이 영주의 유일한 무기임을 즉시 알아보지만 레이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한편 레지스는 정글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조사하러 나갔다가 추락한 비행기 탑승자를 찾기 위해 숲을 뒤지고 있는 하급 귀족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재빨리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하나씩 쓰러뜨리지만 수적으로 불리해 압도당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무 위에 숨어있던 타우, 포니언, 그리고 21이 그들을 향해 총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레지스는 그들 모두를 레이와 프랭크에게 데려가고 그들은 레이와 프랭크를 돕고 싶어 비행기 안에 숨어 있었다고 밝힙니다. 레이는 미소를 지으며 어차피 빈 방이 많으니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레이가 현재 지도자의 궁전에 지체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팀을 나누기로 합니다. 레이와 프랭크는 함께 성으로 걸어가고 레지스와 M21은 라이벌이자 동료로서 길을 가로막는 적들을 제거하며 함께 달려갑니다. M21과 레지스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 타우와 포니에게서 지원 사격과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숲속을 달리던 중 그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발견하고 바로 그때 레일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레지스가 자신을 따라온 것에 화를 낸다. 그는 두 사람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물론 거절하며 그의 앞에 당당히 서 있다. 한편 죄수로 한간방에 갇혀있던 세이라는 탈출하여 주님의 방으로 달려가 자신이 배신죄로 격결을 처형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붉은 머리의 여인에게 막히고 그 여인은 세이라에게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의심을 주님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이라는 거부한다. 붉은 여인은 곧바로 마법 공격을 날리지만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세이라는 자신의 공격으로 반격하며 붉은 여인은 재빨리 피한다. 둘은 번갈아가며 싸우다가 세이라가 본격적으로 싸우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엉덩이에서 사이트를 소환한다. 그러자 붉은 여인도 엉덩이에서 마법 지팡이를 소환한다. 그녀는 지팡이를 사용해 여러 개의 비블레이드를 만들어 세이라를 공격하지만 세이라는 이를 쉽게 막아낸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결국 더 경험이 많은 붉은 여인에게 패배하고 지배당하며 포로로 잡힌다. 한편 그레일은 레지스에게 세이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바로 그와 그의 가족 때문이라며 그의 할아버지 격결이 주님의 신뢰를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시라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레지스는 집중력을 잃고 라일은 이 틈을 타 곧바로 그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레지스에게 닿기 전에 M21이 끼어들어 라일의 얼굴을 핥히려 하지만 라일은 공격을 피하고 물러섭니다. M21은 레지스를 정신 차리게 하고 집중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 금발 계집애를 상대하는 동안 시라와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라고 합니다. 레지스는 혼자서 라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M21은 그를 안심시키며 가라고 말합니다. 라일이 비아냥거리려는 순간 M21은 놀라운 속도로 그에게 달려듭니다. 라일은 피하려고 하지만 M21은 그의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라일과 레지스 둘 다 놀랍니다. 타우는 레지스에게 가라고 합니다. 프랭크가 제시 핑크맨이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블루메스를 줬는데 그것만 있으면 무적이라고 합니다. 레지스는 블루메스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 나아갑니다. 겨우 인간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레일은 M21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핥히고 추가 공격을 시도하지만 우리의 친구, 위대한 포니가 날린 총알에 저지당합니다. 레일은 더욱 화가 나 포니와 타우에게 숨은 곳에서 나와 남자답게 싸우라고 도발하지만 그들은 가부장제가 어차피 망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그를 무시합니다. 타우는 M21에게 지금이 레일을 도발하여 이성을 잃고 실수하게 만들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레지스 덕분에 귀족들을 화나게 하는데 익숙한 M21은 레일을 놀리기 시작하며 그를 짝사랑 상대에게 미움받는 계집애 같은 놈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레일은 극도로 분노하여 총알을 피하려 하며 공격해오지만 총알 하나가 스치자 뒤로 물러서고 M21은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레일은 타오가 설치한 함정으로 물러나고 타오는 함정을 작동시켜 주변을 번개 에너지로 폭발시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레일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본 M21은 충격을 받고 분노가 극에 달한 레일은 엉덩이에서 두 개의 칼날을 꺼내 인간들에게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레이와 프랭크는 멀리서 이 빛의 향연을 목격하고 레이는 프랭크에게 아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라고 말하며 혼자 성을 찾아 나섭니다. 레일은 M21을 칼날로 공격하고
M21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스러워합니다. 포니는 M21을 엄호하려 하지만 레일은 자신의 무기로 총알을 막으며 이런 짓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포니와 타오는 베트남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M21에게 달려갑니다. 레일은 M21의 얼굴을 걷어찬 후 바닥에 내리꽂지만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직전에 타오가 싸움에 끼어들어 채찍으로 레일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포니는 미국인답게 총을 난사하지만 레일은 초고속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고 에어 슬래시를 날려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얼굴을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M21은 뒤에서 레일의 발목을 잡지만 레일은 그의 머리까지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일이 그들을 죽이기 직전 레일 옆에 또 다른 귀족이 나타납니다. 그는 현재 그들의 가문의 수장이자 레일의 형이며 한때 프랭크와 싸우고 훈련했던 라가르의 장남입니다. 수장은 레일에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레일은 적들을 처리하는 중이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갑자기 프랭크가 그들 뒤에 나타납니다. 레일은 즉시 그를 알아보고 형에게 이 금발 남자가 시라를 데려가려고 할 때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분노한 프랭크는 수장이 보는 앞에서 수백 개의 가시로 레일을 찌르며 이런 게임은 이제 끝났고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사투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전투를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대장은 레일에게 프랭크는 그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으니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무기를 엉덩이에서 꺼내 프랭크와 전력으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프랭크는 그에게 한때 그의 아버지와 싸웠고 이후 그의 아버지가 전투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르창을 꺼내 들고 그들은 충돌하여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잠시 치고받은 후 대장은 프랭크를 베지만 그는 공격을 막아내어 거대한 연막을 만들어냅니다. 연기가 거치자 프랭크는 대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복의 전문가였고 이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의 존재조차 느낄 수 없으니까요. 대장은 숨겨진 위치에서 프랭크를 공격합니다. 공격은 프랭크에게 찰과상을 입히지만 레일의 형이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오른 후 1000개의 가시를 사방으로 던지고 정글을 베어 대장을 드러냅니다. 대장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대장은 자신을 여러 환영으로 나누어 프랭크를 동시에 공격하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한 번에 막아냅니다. 하지만 건방진 레일이 그 세 사람을 공격하고 그의 공격을 막으려던 프랭크는 결국 대장의 공격에 맞습니다. 다치다. 하지만 리더는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기보다는 멈추고 레일이 방해한 것에 대해 꾸짖으며 프랭크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이 작은 개새끼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프랭크는 아무런 피해 없이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엉덩이 무기를 사용해 자신을 베기도 한다. 리더는 다시 프랭크를 공격하지만 조금의 격투 끝에 프랭크는 그를 베에 칼을 찔러 밀어낸다. 레일은 걱정하며 자신의 엉덩이 무기를 형에게 건네지만 형은 그 무기가 냄새 난다며 거절하고 프랭크와 자신이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라이는 적절한 순간에 로드의 방에 들어가서 게이지가 사라와 함께 무릎을 꿇고 묶여 있었고 새로운 로드인 라스크에게 처형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라이가 중간에 옷 색깔을 바꾸며 등장하자 그녀는 멈춘다. 라이가 완전히 분위기를 끌어가며 그들 앞을 지나가며 라스크에게 게이지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며 그가 그것을 금지했다고 전한다. 백발의 일족장 중 하나는 말 그대로 신에게 달려드는 걸 보니 성급한 바보 같군.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라이에게 공격을 날리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백발의 바보는 라이를 다시 공격하려고 모든 방향에서 그를 공격하지만 라이는 공격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방어조차 하지 않는다. 마침내 그는 공격을 멈추고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간단히 날려버린다. 이에 흥분한 붉은 머리 여자는 엉덩이에서 지팡이를 꺼내 라이를 공격하지만 라이는 마법을 흡수하여 그녀에게 되돌려보낸다. 그동안 젊은 일족장 중 한 명이 벽을 만들어 그들을 방어한다. 젊은 남자는 방패를 사용하여 자신 주위에 작은 상자를 만들고 상자는 점점 작아지며 라이를 압박하지만 라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온다. 세 사람 모두 일어서서 라스크 앞에 서지만 라이는 단순히 자신의 정신 제어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한다. 그들은 그의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때 게이지는 노블레스는 로드보다 더 강하며 로드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알려준다. 라스크는 앞으로 나아가며 모두에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그와 상대할 차례라고. 그녀는 검을 꺼내어 라이에게 공격을 퍼붓지만 라이는 그녀의 마법을 막고 자신만의 마법을 사용합니다. 라스크는 이를 피한 뒤 검으로 그를 정통으로 치려 하지만 라이는 그저 손으로 막고 그녀를 벽으로 밀쳐냅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그에게 베어를 던지지만 라이를 둘러싼 공기가 이를 막아버립니다. 그 후 라이는 그녀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마법 능력을 사용해 가장 강력한 공격을 퍼붓지만 충격적으로 라이가 그것을 맞고 뚫어버리며 그녀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내 아버지도 날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를 영주로 만들지 않았어. 왜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그 아이, 하얀 피부의 남자, 빨간 옷의 여자가 모두 라스크 앞에 서서 라이에게 다시 한번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는 백인의 공격을 피하면서 공중에서 소년에게 갇히고 빨간 여자는 그와 동시에 공격하려 하지만 결국 그는 3명을 계속해서 다시 물리칩니다. 라이가 마침내 특수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모두 처치하지만 영감을 받은 라스크가 결국 나서서 다시 그녀의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해 라이의 공격을 무효화하고 그의 뺨을 긁으며 라이는 지쳐서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지만 프랭크가 그를 붙잡습니다. 싸움이 멈추고 라이가 자신의 엉덩이에서 칼을 꺼내는데 그 칼은 라스크가 가진 것과 매우 비슷하고 이 두 칼이 합쳐지며 칼에서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 요정은 라스크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괴짜네요. 그녀의 아버지는 라이가 자신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는 게임과 자신, 그리고 다른 많은 연장자들이 젊은 세대가 지도자가 되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G.I.J.O를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젊은 사람들이 귀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라스크의 질투가 그녀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녀는 라이를 모든 일의 원인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귀족들도 그와 함께 라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마치며 라이에게 라스크를 맡기기로 믿었으며 항상 그녀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한 뒤 사라진다. G.I.J.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한 클랜 리더가 레지스를 데리고 와 그녀 앞에 던지며 그가 할 말이 있다고 말한다. 레지스는 그녀 앞에서 엎드려 할아버지가 배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만약 그녀가 그를 처형하고 싶다면 자신도 처형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라스크는 그저 그 노인을 안으며 미안하다며 그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